안녕하십니까. 2020 아시아 문화 포럼 두 번째 세션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아시아 문화 연대의 방향입니다. 전체 논의 방향은 팬데믹을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성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사유하고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문화연대인데요. 이 문화연대는 두 가지 수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방식의 연대일 수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큰 가치라고 하는 연대를 위해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수준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션은 이 두 가지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사고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기권입니다. 편의상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 순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 취약한 자들의 연대 가능성을 발제해 주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김재영 교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팬데믹 이후 재난인문학을 발제해 주실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순미 교수입니다. 세 번째, 이 위기 안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발제해 주실 국립현대미술관 박주원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번째, 예술과 재난 프로젝트를 발제해 주실 예술과 재난팀 강재욱 디렉터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네 분은 자료집에 소개해 있듯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연구 활동과 또 다양한 실천 활동들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발제문을 읽어보시는 분들 알 수 있겠지만은 뚜렷한 연구 주제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예술적으로 재현하고 또 쟁점들을 잘 짚어내시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 김재영 교수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시대 취약한 자들의 연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김재형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담론들이 만들어지고 예상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단순히 확진자 수, 검사자 수, 이런 것들 어떤 숫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경험, 중요한 사건, 이런 것들 역시 중요한 어떠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사회를 재조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사회의 혐오, 낙인, 차별 문제를 다루면서 이런 어떤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저는 처음으로 생명정치 민족주의와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이라는 두 개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의 클로에 교수는 동아시아에서 중국, 대만, 홍콩, 베트남 국가들에서 자신의 어떤 방역의 성공을 자신의 체제 또는 그리고 민족의 우월성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국 역시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 글로벌 생명 헤게모니 경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학자인 피터 테일러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글로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국가가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변화해 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세기였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질병, 방역, 신체, 건강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헤게모니 경쟁이 시작이 되었고, 한국 역시 이 경쟁 속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 2월 대구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위험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공격적인 환자 추적, 대규모 검사, 적극적인 치료 등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을 했고, 여러 나라 외신과 정부에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목과 찬사는 단순히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방역 조치에 의해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았다, 이것뿐만 아니라 3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방역에 실패하고, 그리고 중국 역시 권위주의적인 방역 활동으로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시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제약하면서 투명한 정보 제공 및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 평가가 한국에 대한 주목과 외신의 찬사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과 달리 한국 사회 시민사회는 마스크 쓰기 및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신 등의 한국의 어떤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였던 단어가 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2020년 5월 시사인 KBS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동조사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현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80% 이상이 한국 시민 역량이 선진국과 비교했었을 때 뒤처지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한국의 국가 자부심은 어느 때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주의적 감정의 고양 덕분에 2월, 3월 사이에 한국 정부의 어떤 방역 조치에 대해서 대한 여러 가지 비난들이 종식되었고, 정부의 방역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고 결과적으로 4월, 5월을 지나면서 성공적으로 방역에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단순히 방역에 성공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장기적인 시대에 초입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2월부터 3월, 4월, 5월까지의 성공은 초입에서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중기, 말기의 대응은 그것과는 사뭇 달라져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두려움, 혐오, 낙인, 차별의 문제를 보게 되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정보가 불확실했고, 이러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한국 사회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감각이지만, 두려움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즉,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혐오로 이어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훨씬 더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 두려움은 혐오와 차별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가짜뉴스가 확산이 되었고요. 1월 달부터 확산되는 가짜뉴스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중국인에서 혐오의 대상이 제중동포로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귀국하는 한국인들에 대해서도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신천지 교도에 대한 혐오가 확산이 되었고, 그리고 5월 달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회 전체가 잠재적 혐오의 대상화가 되었습니다. 왜 사회 전체가 잠재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느냐? 개인정보 공개와 관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확진자가 되거나 확진 의심자가 되면 정보 공개가 되고, 특정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 공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확진자가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확산된 것이죠. 그래서 K방역의 성공과 그 이면의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 이동의 제한과 국경 봉쇄가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국 금지로 인해서 다양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질병을 둘러싸고 혐오의 정체가 만연했는데요. 이 질병을 코비드-19, 코로나19로 부를 것인지 우한 폐렴, 차이니스 바이러스로 부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WHO는 2015년 신종인간 감염병 이름을 가장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공고문에서 질병 명칭이 특정한 사회 공동체나 경제 부분에 낙인을 씌우지 않음으로써 의도하지 않았던 부정적 영향을 막아야 한다. 질병 명칭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적절한 이름이어야 된다. 라고 공고했습니다. 이렇게 공고한 데는 메르스를 경험하면서 중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질병명에 들어가면서 이 질병을 방역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낙인과 차별의 확산은 질병의 방역을 막는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식민지 시기 때 한센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확산되었고 이 질병이 확산되게 막기 위해서 강제 격리를 했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낙인과 차별이 확산되고 이 낙인과 확산 때문에 이 전염병을 막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에이즈, HIV 문제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 낙인과 차별을 제거하는 것이 방역에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중 패권 다툼 역시 이 방역을 막는 데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패권 다툼 중에 어떤 WHO나 국제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WHO의 어떠한 신뢰와 역할이 약화되고 축소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을 막는 데 국제적 연대가 약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19라는 질병이 확산되는데 더 큰 촉진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제연대는 가능한가? 아직 새로운 어떠한 계획, 새로운 단체들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염병에 맞서 인류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근거한 인구 통제의 기제를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사회적 배제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질병에 대한 최선의 대응임을 깨닫고 방책을 마련을 했고 그 결과 다양한 국제보건 정책을 발전을 시킬 때 이러한 인권, 낙인과 차별과 혐오를 없애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낙인, 차별, 혐오와 맞서고 인권을 보호하는 새로운 방역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 연대를 만드는데 어떠한 것들을 근거로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브라이언 터너는 인간의 취약성에 근거한 보편적인 인권 개념의 구성을 기획했습니다. 생명체로서 인간은 굶주림, 추위, 질병, 폭력, 자연재해 등의 문제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취약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인권제도가 발전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취약성의 강조는 다른 이들로부터 나의 고통을 공감받고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혐오와 낙인, 차별의 문제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공동의 경험, 즉 취약성에 기반을 두어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의료 공공성의 문제, 보편적 복지의 문제, 기본 소득의 문제가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취약성의 공동 경험의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공개로 인해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모든 시민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시민적 공감에 근거해서 확진자 동선 공개 제한을 권고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혐오 담론의 확산이 공동체의 건강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사회 이해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특히 제도적으로 복지와 지원에 차별을 받았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5월 달에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확산됐었을 때 사회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막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날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자는 의견이 전체 국민의 88점 몇 %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취약한 자들의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같이 경험을 하면서 평등하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누군가에 대한 공감의 어떤 능력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사회를 재조직해야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재현 교수님 발제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발제는 포럼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질병으로 비롯된 위험사에서 국가가 이 위험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놓친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좀 되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방역 과정에서 가려진 혐오와 차별, 인권의 문제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뭔가 이걸 이렇게 성찰적으로 사유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두 가지 공감과 연대라는 것들도 강조해 주셨는데요.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발제 팬데믹 이후 재난 인문학 한순미 교수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한순미라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되게 거창하게 단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전에도 재난인문학이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확실히 재난인문학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최근에 기후변화와 그다음에 팬데믹이라는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은 어떤 재난들에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함께 보면서 저의 생각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재난인문학에서 관심 가져왔던 주제들은 자연재해, 그다음에 전쟁, 학살, 테러, 광주 5.28처럼 항쟁과 혁명, 그다음에 감염병, 사건, 사고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재난인문학의 연구 주제와 영역들은 대단히 넓은데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재난인문학이 또다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몇 가지들 더 거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유행하고 지금 감염병이 유행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뭔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제 생각에 예민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해보면 사유의 촉수라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왠지 모르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내 생각을 조금씩 이렇게 좀 예민하고 뭔가 촉각을 세우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거론하셨을 텐데요. 모리스 블랑쇼, 아우슈비츠 이후의 글쓰기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통과 함께 사유하기를 배울 것, 사유해야만 하고 하지만 사유로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마 재난 앞에서 어느 누구도 사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사유를 해야 하지만 사유를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뭔가 발언하고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난에 처해 있는 우리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양식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유할 것인지를 가끔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걸 되게 정태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건 고여있는 물처럼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미잘처럼 운동하는 촉수로 뭔가 먹이를 유인하고 그다음에 끌어당기고 삼키고 이런 것들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떤 팬데믹의 어떤 현실에서 오히려 우리의 사유들은 조금 더 역동적이고 운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과 그다음에 인식하는 속도,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인식의 변형들이 새롭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슴 아프게 봤었던 세월호의 마지막 사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아마 우리 사회에서 재난인문학에 출연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전에도 수많은 역사적 재난들을 겪어왔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방관자이면서 목격자였던 우리들에게 묻는 책임감. 그래서 재난인문학은 세월호가 남긴 그 많은 죽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바람소리와 같은 아픔, 그다음에 남아있는 자국들, 흔적들, 상처 자국들을 다루는 게 재난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 팬데믹은 이렇게 평등하게 모든 사람의 차별도 없이 어떤 사람을 가려서 전염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등하게 전염됩니다. 역설적이죠. 아주 이토록 평등한 전염균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마치 평등하다는 환상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더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평등한 전형균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현실을 드러내는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 하나 더 기억해 볼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균 덕분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사유의 틀과 기반과 인식 체계를 다시 문제 삼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거를 아주 기꺼이 수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단절되고 연속된 지점들을 다시 한번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뉴노멀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일상, 새로운 정상 또는 뭐 새로운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새로움이라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주는 환상에 조금 객관적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 같지만 이 새로운 세계는 이미 재난과 함께하는 일상이고, 그다음에 이 새로운 세계는 이전에 있었던 문제와 함께 문제를 동반하는 그런 일상이라는 거. 그래서 무엇이 도대체 새로운 것인가? 그다음에 무엇이 도대체 새로워야 하는가? 그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낡은 것이었는지, 과연 우리는 기존에 살아오면서 늘 정상적이라고 여겼던 것이 과연 정상적인 방식이었는지, 이런 모든 질문들을 다 포괄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용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그다음 비판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팬데믹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여기 지금 광주가 그렇듯이 5.18에 관한 진상 규명을 포함해서 역사적인 재난이 남겼던 수많은 지배와 폭력의 문제들, 그다음에 또 폭력과 저항의 문제, 그다음 불평등, 차별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일상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런 문제들을 지워나가는 게 걱정과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포스트 코로나 또는 뉴노멀 또는 언택트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이 신조어들을 쓰면서 우리는 이 신조어들이 일상과 우리의 문화를 새롭게 접근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용되는 거지 그 자체로 새로울 수는 없다는 것, 이런 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시스템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 또 제가 지금 하는 제스처, 얼굴 표정까지 다 기록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역사적 재난에 있어서는 항상 누군가가 무엇을 말했는지 증언 기록이 진상을 규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지금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서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모든 뉘앙스까지 이 기록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증언과 기록의 새로운 어떤 패턴을 발견해야 될 거고, 이제 역사가가 하는 역할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역사가는 아마도 옛날처럼 아주 오래된 문서에서 뭔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작업보다는 이미 있는 그 기록들을 새롭게 배치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역할, 그러니까 전파자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고, 그 기록 안에서도 쓸모없는 것들을 분별해내는 역할이 아마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들의 역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가들이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는 인용의 방법이 아주 섬세해야 한다는 거, 누구의 말을 인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누구의 말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는 같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광주에 홍수가 났을 때 팬데믹을 한참 겪고 있는 그 상태에서 광주가 홍수가 나고 며칠 지나서 어느 날 갑자기 햇살이 이렇게 비쳤는데요.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직 재난 복구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그 다음날 너무 맑은 하늘이 비치니까 제가 잊어가는 그 속도가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재난의 놀라운 점은 우리가 그 망각의 속도를 얼마나 문제를 예리하게 만드는 데 활용할 것인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역사적인 재난들도 그랬지만 우리들은 너무 쉽게 읽고 너무 쉽게 다른 세계로 움직여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 속도 조절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결국 마침내 언젠가는 곧, 마침 미래가 대단한 것처럼 또 언젠가는 다른 세계가 열릴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 뉘앙스들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인식에 이행되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떤 색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에게는 트라우마와 서사는 앞으로 새롭게 팬데믹 이후에 만들어질 텐데, 역사적인 재난을 많이 겪은 베트남 또는 아시아,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국가들 안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의 소통,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아마 지금 아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주 4.3부터 여순 사건, 5.18 세월호까지 이르는 이런 재난들에 대해서 우리는 팬데믹 이후에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이런 문제를 더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트라우마란 무엇인가? 트라우마는 이전에 존재했지만 더 이상 없는 것, 거기에 대해서 왜 없어졌는지, 그다음에 이전에는 무엇이 존재했는지를 질문하는 것. 자, 그러면 참 재미있었어요. 아까 촘스키 강연에서도 들었었지만 지질학자들은 1950년대경을 인류세가 시작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인인 저한테는 1950년은 한국 전쟁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어떤 나라에서건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따라서 팬데믹 이후의 재난 인문학을 아마 공부를 하고 떠올릴 것 같습니다. 느린 폭력이라는 용어를 쓴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 의하면 시간과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구조를 조금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그런 요구. 그래서 인류세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인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우리들은 1950년대라는 새로운 기원을 가지고 팬데믹 이후의 재난인문학을 고민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새와 나무가 행복했던 그 시절에 대한 유토피아적 이미지를 벗어나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완전히 떠나서 재난인문학을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조금 후에 예술가들이 나와서 강연을 하겠지만 예술이라고 하는 장르는 새롭게 이름을 부르고 새롭게 실천하고 그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조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공통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게 꼭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일본 사람이 아니더라도 후쿠시마라는 그 이름만으로도 서로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연대의 가능성을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프로젝트 예술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예술가가 아니라 예술작품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는 새로운 예술가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장소에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런 예술가들이 우리에게 지금 더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대에는 연대라고 하는 건 재난과 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것. 아마도 연대의 가능성은 훨씬 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동과 항쟁이 거리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얼마 전에도 온라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꿈꿔봅니다. 자, 저는 그동안 한센병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왔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똑같은 감염병, 전염병에 속하는 그런 한센병의 서사를 간단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센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센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낙인받고 차별받고 소외받았던 소수자이고 타자들이었습니다. 자, 팬데믹 이후의 서사는 좀 다르죠. 접촉과 이동을 통해서 우리 윤리와 책임을 묻기도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팬데믹 이후의 서사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그것이 국가인지 아니면 방역 당국인지 아니면 팬데믹을 진짜 알았던 사람인지 아니면 가족들인지. 자,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팬데믹의 서사를 열어볼 생각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관심 가지고 왔었던 한국의 역사적 폭력과 그다음에 재난 또 한센병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낙인과 차별의 서사를 통해서 새로운 서사들을 기대해보고 열어볼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순미 교수님 발제 고맙습니다. 교수님의 발제는 고통스러운 재난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방법론적으로 기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도 해주셨고요. 발제 내용은 없지만은 발제문에 이제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더라고요. 한센병과 코로나19를 좀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위기 상황에서 일종의 이렇게 시간 감각을 더 흐리게 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얘기. 시간을 달리하고 있는 두 가지 사건들. 그렇지만은 반응하는 방식은 똑같은 것. 우리가 이것을 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도 인문학적 사유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발제 고맙고요. 다음 이어서 이 위기 안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박주원 학예 연구사님 발제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뉴노멀 시대 문화연대 가능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져온 주제는 이 위기 안에서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미술관에서 전시를 만들고 작가들과 함께 일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본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올해 초 5월 달에 오픈을 했던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전시입니다. 이 전시는 사실은 올해 4월에 오픈을 하도록 되어 있었던 전시인데요. 전시를 하질 못했고 전시가 4월에 원래는 이루어졌어야 되는 전시였는데 팬데믹이 선언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많은 변화를 겪게 되면서 5월에 전시를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시는 원래는 93일 정도 진행되는 전시였었는데요. 전시 기간 중에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에 계속 따라가면서 전시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전시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36일 딱 한 달 정도 이렇게 전시를 하고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제가 되게 이렇게 전시를 그래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마무리 지었다라는 식의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이 전시가 얼마나 불완전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들을 계속 해왔는지 그리고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이 전시는 어떤 전시장 안에서 그러니까 전시 작품을 관람을 한다는 형태보다는 뭔가 그 전시장 안에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공간과 연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전시를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전시를 기획을 할 때에는 이 전시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작가들이 그러니까 현장 참여형 그리고 이렇게 관객들을 불러서 같이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들을 제안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총 15명의 전시 작가들이 초청이 됐었고 저희가 한 12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현장 운영 프로그램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이제 그 올 초에 작가들이 팬데믹 선언 이전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인데요. 사실 이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이 주제 안에서 가족은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어떤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모님과 뭐 형제들에 관한 가족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주제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오픈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감정적인 이해를 얻어내고 그 공감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연대를 만든다라는 어떤 그런 주제 안에서 만들어진 논의들이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2월 정도가 됐을 때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선언이 되고 전시장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냥 빈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운송료에서 한 2~3배 정도가 가격이 갑자기 뛰게 되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서 전시장이 이렇게 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전시를 원래 약속한 시간에 오픈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고 이 전시를 취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지연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다시 열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혼란의 연속이 계속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제가 작가들과 거의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화상으로 계속 만나서 원래 우리가 이렇게 계획했던 내용은 이런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어렵게 되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언제 이러한 상황이 변화가 될지 예측이 너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되게 무기력한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그 안에서 작가들과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들었던 생각이 이런 내용을 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뭔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고 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빈 전시장이지만 작품이 없지만 저와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모일 수 있는 작가분들 몇 분, 해외에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다 같이 이제 화상 통화로 만나서 이제 각자 이야기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뭐 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라는 이제 인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인사가 그렇게 큰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명 한 명한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각자 다른 경험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다 똑같은 고립 상태 그리고 위기의 상태를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 느끼는 바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각자 작가들이 한 분은 이제 미국, 한 분은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각자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는데 이제 이곳은 사실은 그 도시의 거의 20%가 넘는 사람이 다 아시안일 정도로 되게 아시안의 이민의 역사가 되게 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어떤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스스럼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너는 중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식의 어떤 차별적인 발언을 이전에는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라움을 느꼈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도시 전체가 그냥 락다운이 되게 되면서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에 아예 한 가족 중에 단 한 명만 이제 통행증을 가지고 밖에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이동의 제한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는 경찰들, 군인들이 깔려 있고 정말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허가 없이는 돌아다닐 수 없는 그런 이동의 제한들을 얻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되게 극명한 경제적인, 사회적인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스스로 자동차나 어떤 이동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그래도 그나마 그 기회를 가지고 장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공공시설, 공공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희는 너무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고 한국에서도 역시 이동의 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뭐 출입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락다운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런 개인적인 경험의 공유들 자체가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과연 이런 차별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격차들이 새롭게 시작된 것인가? 이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 뉴 노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을 때 저희도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보이지 않지만 반복됐고 그리고 잠재됐던 그리고 또 어떤 정의나 아니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강제되는 어떤 규제나 제한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계속 보지 못했고 여태까지 모든 이런 사회 장치들이 우리는 안전한 상태에서 계속 그리고 또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는 되게 진화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들이 너무 여실하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논의들을 계속 반복을 했던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전시장에서 그런 내용들, 대화들을 계속 이제 틀어놓는 식으로 전시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오프닝이 이제 아무래도 이동 제한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 전시에 참여했던 모든 작가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오프닝을 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만나서 어떤 본인들이 가진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느낌들에 대해서 모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저가 깨닫게 된 것은 과연 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되게 실용적인 어떤 실질적인 무언가는 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이런 대화나 감정적인 연대들을 통해서 아주 느리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상상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빠르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가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계속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것들을 수면 위로 올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들을 만들어 나간다면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 하지만 강하게 결국에는 대안적인 생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원 선생님께서는 좀 예술 현장 상황,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 현장이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런 상황들을 좀 절박하게 보여주셨는데요. 또 이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프로젝트가 어떤 상황, 그러니까 어려움이랄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들을 잘 전달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예술 영역의 위기라 할까요?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볼 수 있는데요. 뭐 예술가의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예술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예술은 어떤 방식의 재현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결국 위기 속에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요. 발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발제 이어가겠습니다. 강재욱 작가님의 예술과 재난 프로젝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술과 재난 팀의 디렉터 강재욱이라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바로 이 질문, 예술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시작됐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하얀색이 저희의 로고인데 이미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로고의 가운데 있는 이 형상은 바로 3D 프린터의 노즐을 이제 형상한 겁니다. 이 3D 프린터의 노즐이 아트 앤 디제스터 우리 팀을 이제 출력하고 있는 장면을 이제 형상화한 건데요. 마치 이 3D 프린터가 자기 복제를 하고 증식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말하는 상상력 그리고 예술의 속성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과 재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고정되는 단체가 아니라 예술가들이 평소에 각자의 활동을 하다가 어떤 지구적인 재난이 발생을 하고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은 모여서 일시적으로 같이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흩어지는 그런 이제 굉장히 유연한 그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후변화로 발생한 지구적 재난 지역에 예술가들을 파견하여 예술을 매개체로 재난 트라우마를 극복하도록 돕는 비영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아시아의 재난 지역에서 아이들의 망가진 장난감을 3D 프린터로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을 정의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이와 같은데요. 4차 산업혁명, 3D 프린팅, 재난 극복, 트라우마 극복, 파견 예술가, 노마딕 아티스트 레지던시, 예술과 기술, 기후변화, 플라스틱 쓰레기, 업사이클, 다운예술, 용복합, 워크숍 예술, 뭐 이런 것들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에 나왔던 예술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 화두가 저희 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술과 재난이 탄생하기까지 과정을 이야기하려면 제 개인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좋은 기회로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봉사단으로 남미의 최빈국, 파라과이의 니엠부라는 한 시골 마을의 목공교사로 2년 3개월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는 광주에 태어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면서 서울과 그 경기권에서 생활을 이제 이후로 계속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도시에 태어나서 평생을 이제 지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가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건 바로 시멘트 구조물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도시 사막에 살고 있는 거죠, 평생 동안. 그래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인식 수준은 바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보호 포스터, 그리고 표어, 뭐 산불보호 포스터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관념적이고 학습적이고 내 스스로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라가이라는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그런 뭐 리오 파라가이강, 그리고 열대우림, 그리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빛 속에 살아가는 이제 피어나는 자연 속에서 이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더 이상 예술이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게 아니라 내 몸으로 느끼는 존재로 이제 와닿게 됐다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술가로서 가진 재능을 이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과 나눴을 때 이 기쁨이 굉장히 증폭되고 크다는 게 제가 얻은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귀국을 해서 자연스럽게 이 자연을 체험적으로 느낀 걸 바탕으로 이 지구적인 기후변화, 환경 문제를 다루는 뭐 지구적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뭐 쉽게 말하자면 뉴스에서 지구적인 큰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현장에 제가 바로 갔습니다. 뭐 태국 대홍수, 아이티 지진, 수천 지진, 뭐 네팔 지진, 뭐 그런 자연 재난뿐만 아니라 뭐 연평도 포격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전쟁 지역이나 뭐 세월호, 뭐 기타 등등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작가로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이 작업, 지난 10년간의 작업을 가지고 뭐 이제 더 플래닛이라는 사진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제가 이 책을 냈을 때, 이 사진집을 냈을 때 느끼는 점은 그래, 제한, 환경, 기후변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그렇지만 우리 이 도시 문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과연 무슨 상관이지? 우리와 당장 시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그런 반응이 가장 일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루는 태국 대홍수가 발생해서 한 6개월 동안 태국의 북부, 랑신, 뭐 아오유타이 지역이 다 전체가 다 물에 잠겼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뭐 하드디스크, 뭐 램,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게 이제 수급이 안 돼서 굉장히 이제 이 사회가 정지돼 있었는데요. 그때 대홍수의 현장, 제 허벅지까지 물이 차는 지역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의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제 강으로 변한 도시를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강으로 변한 도로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 도로 옆에는 주유소가 있었고 물에 잠긴 주유소에 사람들이 캐비넷을 뒤집어 만든 보트를 타고 이제 지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뭐 계란도 사고 뭐 햄버거도 사가지고 싣고 가는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그때 파인더를 통해서 제가 바라본 이 재난의 풍경은 바로 이랬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거는 현재의 재난이나 혹은 과거의 재난에 대한 기술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파인더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은 바로 가까운 우리 지구의 미래의 모습이구나. 바로 20, 30년 후면은 어떤 물류나 우리 인류가 만들었던 물류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시스템에 의해서 큰 대도시나 이제 중심이 되는 도시들이 대부분 이제 연안가에 위치해 있죠. 상해나 뭐 맨하탄이나 이런 대도시 연안가에 있는데 불과 20, 30년 후에는 빙하가 녹아서 대부분의 이런 큰 도시들은 연안가 도시들은 물에 완전히 잠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빙하가 녹는 속도를 보면은 20, 30년이 아니라 불과 뭐 내후년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풍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에 그 기후변화 센터에서 주최하는 환경을 주제로 한 특강에 제가 뭐 연사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제 바로 앞에 발표하신 분이 기상청에서 기후변화를 담당하는 그런 전문가였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필리핀에 이번에 슈퍼태풍 yorlanda, 하이엔이라고 부르죠. 이게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인류 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 풍속 379km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람이 350km 간다, 한 시간에.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이라는 건 굉장히 어떤 약한 존재죠. 그렇지만 이 필리핀에 일어난 태풍 yorlanda는
그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이제 타클로반에 도착해서 이 재난 지역을 카메라로 담게 됐는데요. 이제 그 연안가에 위치한 주택들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서 바닥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와 뭐 차량들은 모두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풍경을 굉장히 굉장히 상경한 그런 풍경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태풍 현장에서 사진을 이제 찍고 있는데 뭐 저는 되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걸 잃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나 이제 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제 제 예상과 달리 마음을 열고 있었고 저한테 심지어 이제 제 안전이나 건강 그리고 뭐 밥은 먹었는지 음식을 뭐 나눠주기도 했었고요. 또 아이들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 상박대를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안가에 걷고 있는데 이 폐허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산 페르난도 센트럴 스쿨이라는 스페인 선교사들이 지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학교 뒷부분은 일부가 남아 있었고 뭐 그 당시에 난민 수용소를 쓰고 있었어요. 앞부분은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앞에 무너진 학교 벽을 큰 해모로 잘게 부숴서 골재를 만들고 있는 아빠 그리고 그 아빠 옆에서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자기 손보다 큰 망치로 아빠가 부순 골재를 또 이제 잘게 부수고 있는 그런 풍경 얼굴에 이제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우울한 표정으로 그 노동을 하고 있는 풍경을 봤는데 그 충격이었습니다. 이 재난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모든 한 10년 이상의 기간의 삶을 완전히 이제 송두리째 빼앗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또 걷다가 이제 빈민촌을 갔는데 이제 재난으로 발생한 이제 쓰레기들, 뭐 골재들 이런 걸 주워다가 얼기설기 못을 박아가지고 다시 이제 집을 짓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아이들을 또 한번 만났는데 이 아이들이 망가진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그 손발이 없는 인형 그리고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저는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어릴 때 소파에 앉아서 여동생이랑 같이 우리의 꿈에 대해서 놀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장난감 미사를 가지고 놀면서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나는 무엇이 될까? 그리고 여동생은 나는 연예인이 될까? 가수가 될까? 그런 꿈을 상상하도록 하는 그런 매개체가 바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어떤 연대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장난감이 망가졌다는 건 큰 사건으로 인식이 되었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3D 프린터라는 새로운 기술이 이제 퍼지기 시작했는데 다음번 방문 때는 3D 프린터를 가지고 와서 예술가들과 함께 가지고 와서 이 망가진 장난감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면은 재난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된 이 아이들의 미래, 꿈들도 이 복원돼가는 장난감의 모습처럼 결국은 원생복귀 될 수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 2013년도에 귀국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가 14년도에 이제 뭐 펀딩을 계속 하다가 15년도에 이르러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드디어 1년 8개월 만에 다시 타클로반에 갈 수 있었습니다. 도착한 첫날 이제 교장실에 방문해서 공문을 드리고 그리고 3D 프린터로 시연을 했습니다. 시연을 해서 바로 수락을 받고 그날 오후부터 이제 이 장난감을 고쳐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망가진 프로펠러 바퀴, 인형의 팔을 고쳐주고 그리고 하루는 한쪽 얼굴이 함몰된 코끼리 인형을 아이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3D 스캐너로 한쪽 얼굴을 스캔해서 복제해서 그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3D 프린터가 굉장히 첨단의 기술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제 벌써 특허가 만료된 굉장히 낡은 기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뭐 이제 이 종료돼서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요. 3D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에 이걸 갈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고치게 됐는데 초창기 우리가 5년 전에 이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3D 프린터가
예전보다는 뭐 10분의 1 이상 싸지긴 했지만 아직도 이제 뭐 한 2, 3천 달러 선이었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을 이제 저가에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설계를 해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재난지역에 이걸 가져가려면 트렁크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성 제품들은 도저히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슬림한 형태의 3D 프린터를 새롭게 설계를 해서 현장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3D 스캐너로 이 아이들의 흉상을 이제 스캔해서 출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제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의 내면, 자아와 대면할 수 있는 연기를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출력해서 직접 만져보는 놀이를 통해서 자아와 만나고 또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는 연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제 워크숍 이후에는 저희는 예상치도 않았는데 학교 측에서 어떤 간단히 이제 감사장 그리고 뭐 기증식을 준비해줘서 그런 이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측에서 또 포토 저널리즘 워크숍을 추가적으로 개설을 요구해서 재난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미술 치유의 어떤 기법들을 응용해서 놀이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병리학적인 그런 의료 프로그램은 분명히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네팔 지진이 발생했고, 이 네팔 지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난민으로 이제 티벳을 떠나 네팔에서 난민으로 이제 정치 난민으로 살고 있는 티벳인데 다시 지진이 발생해서 다시 한번 네팔 지진 난민으로 살고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에 놓였다는 걸 제가 발견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다시 이제 네팔 지역에 가서 이런 이제 티벳 난민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현대무용의 분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뭐 L 시스템이라고 하면 다들 아실 텐데요.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게 훨씬 더 빈곤 극복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성공적인 이제 사례를 여러분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스스로 뭐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는 경험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되고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위한 설계를 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술과 재난도 L 시스템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현대무용 워크숍에서 저희들이 이제 놀랬던 거는 이 현대무용을 담당하는 선생이 예술가가 영어를 거의 못했어요. 거의 뭐 손짓 발짓밖에 못하는 정도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 속에서 수업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티베티안 교감 선생님이 수업 시간 이제 도중에 저한테 오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언어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 몸짓만으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이 워크숍이 진행됐다. 저희는 이런 자신의 기관, 자신의 신체 끝부분과 만나면서 몸짓을 통해서 배출할 수 있는 이런 현대무용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한 번 예술의 가능성, 언어를 초월하는 이런 예술의 가능성을 이 현대무용 워크숍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워크숍을 저희는 영국에서도 뭐 시리안 남미촌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이제 이 퍼스널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바스 대학의 아드리안 보이어 박사가 랩랩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오픈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겁니다. 랩랩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무료로 공개되는 설계도를 다운받아서 프로사 기반의 3D 프린터를 개인이 적은 비용으로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린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퍼스널 3D 프린팅이 시작된 영국에서 반대로 한국에서 가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는 게 마치 한글을 서양인들이 한국에 와서 가르치는 것과 비슷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됐고 우리 예술가들이 걷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좀 다소 엉뚱하지만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저희는 뭐 국내외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저희 예술가전환 프로젝트를 홍보를 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예술가들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술가전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입니다. 벌써 저도 이번 이 PPT를 준비하면서 다 정리해봤는데요. 뭐 이제 처음에는 한국 예술가들만 촬영했지만
참가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대만 그리고 태국 뭐 이런 다른 나라의 다국적 예술가들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술가 재난팀에 굉장히 특별한 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건 타자의 것이었고 이제 특히 기후로 인한 재난은 비행기를 타고 어딘가 가서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것이었는데 코로나19는 우리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모든 예술가가 바로 재난이라는 상황에 속하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을 이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냈고 기꺼이 재능을 이제 나눴던 이 예술가들을 우리 예술가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 뭐 이 예술가 재난 프로젝트에 필요한 교보제들을 직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는 예를 들어 사진 수업을 할 때 저희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다운받아서 3D 프린터를 출력해서 그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진 교육이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것들을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 발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 마지막 발제자셨죠. 강재욱 작가님의 예술가 재난 프로젝트에서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은 재난 상황에서 예술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요걸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예술을 통해서 재난 피해자와 또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예술 치유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를 통해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술이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하고 또 개입하는 어떤 효과, 이게 이제 사회적 가치라는 측면, 그러니까 예술이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탐색해 보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분의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이어서 전체 토론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 포럼이 온라인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질의와 응답, 전체적인 토론이 상당히 이렇게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으로 고안한 게 좀 가상의 질의자라고 할까요? 수많은 질의자를 대표해서 좀 사회자인 제가 이렇게 몇 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해가지고 각각 그 발제자께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재영 교수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수님은 이제 핵심은 이 재난 상황에서 결국 극복 방법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일 수도 있는데요. 공감과 연대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공감과 연대라는 게 사실 개인화라는 거하고 뭔가 이렇게 상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각자 도생이라는가요? 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결국 개인화 경향으로 많이 갖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왜 개인화로 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은 공동체 자체가 뭐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개인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요. 뭐 이러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공감과 연대라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도 한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아니라면은 이 공동체의 안전과 신뢰를 높이는 별도 어떤 특별한 방법은 따로 있는 건지 별도 과제인지 이런 측면을 한번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각이 무조건 혐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다른 어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개인주의 역시 개인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주의나 혹은 그 전체 어떤 사회를 위한 어떤 공감, 연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20년 1월 말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특히 우한이 폐쇄되면서 그 우한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코로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목격을 하면서 그 두려움은 훨씬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국인들 입국 금지를 계속 요청을 했고 심지어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70만 명이 참여를 해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당시에 마스크는 지금처럼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마스크를 쓰는 게 코로나를 막는데 뭐 효과적일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만이 자신이 어떠한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모여서 정부를 상대로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 결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공적 마스크라고 하는 공공재를 만들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스크를 쓰는 게 단순히 자신의 어떤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어떤 감염이 되었을 때 타인의 어떤 건강 안전을 지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점점 깨닫게 되면서 나의 어떤 개인주의가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성찰하게 되면서 어떤 훨씬 더 이제 공동체주의적이고 타인을 배려하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공감과 연대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단순히 그 순간의 어떤 개인주의고 어떤 두려움이고 이것이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사회나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지식인들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공감과 연대 그리고 이제 공동체주의 그런 것들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 어떤 개입의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질의응답 다른 분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순비 교수님 팬데믹 이후 재난인문학 발제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뭐 저는 사건화라는 개념이라 할까요? 그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런 재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게 이제 사건화일 수 있는데요. 사건화라는 측면에서 질문이 요지입니다. 이게 사건화라는 측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인문학적 기록의 궁극적인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건지 이게 궁금한데요. 예를 든다면 그겁니다. 이 인문학적 기록이라는 게 이 재난 상황에 처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록하는 정도, 서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가치랄지 지향을 뭐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어떤 학문적으로 이렇게 재구조하는 작업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관심 있는 각도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 세션의 발표도 그랬지만요. 취약하고 그다음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보다 정확히, 보다 사실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술 체계가 있다면 이제 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록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글 속에는 아주 짧게 언급을 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역사가들이 뭔가 옛날 자료들을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찍혀있는 이 자료들을 선별하고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전파하고 확산하는 그런 작업들이 하나의 그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네. 간단히 요약하면 좀 취약하고 불평등한 존재들을 위한 기록의 필요성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박주원 학예연구사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학예연구사님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겪게 되는 복합적인 곤경, 어려움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되게 안타깝게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이제 세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들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이렇게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 나타나는 예술가들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행위주체로서 예술가들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예술가 역할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재난 상황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걸 재현이라고 할까요? 예술적 재현의 문제, 이게 이제 세 가지의 공경인데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좀
좀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사고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이제 예술가들의 연대, 오늘의 주제인 어떤 연대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예술가의 연대로 풀어야 할 것들은 또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위기 상황 이전에 이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제가 맡고 있는 어떤 책무가 그 아시아 집중 연구라는 프로젝트인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현지 리서치를 되게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되게 많은 작가 그룹과 프로젝트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울 점이 있다고 느꼈던 지역이 바로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요. 근데 오히려 어떤 이렇게 되게 오피셜한 기관이나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 아니면 어떤 안정적인 보장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술이 자생적으로 어떻게 계속 생겨나고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샘플들을 되게 많이 받고, 거기에서 이제 교류를 하면서 작가들에게 되게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동남아랑 비교했을 때 어떤 그런 예술 전시, 제도 내에서의 전시나 아니면 작가의 지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원이 갑자기 없어지면 다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기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서 되게 우왕좌왕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는 일이 없어졌다, 뭐 아니면 완전 무기력하다라고 느낀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난 이제 전시를 이끌어가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 작가들한테도 좀 들었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되게 단기적이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그게 계속 자생적으로 어떤 힘이나 어떤 노력 없이도 그냥 스스로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밭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전시에서 구현을 해보고 싶었던 게 바로 이번에 만들었던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의 어떤 기획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작가들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장 안에 넣고 그것을 전시 결과물로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이런 연대 안에서 대화들, 그런 그러니까 지성들이 계속 모이고 그것들을 극복해 보려는 노력들이 더 크게 기록이 되고 더 크게 어떤 전시물로서 가치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전시장 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물리적인 그런 상황들에 장애 없이 어떤 미래의 예술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진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재욱 작가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작가님은 이제 이렇게 재난 현장에서 사진 작업을 통해서 또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어떤 특별하게 신념으로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재능이 사람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잘 더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일반 사람들도 사실 이제 그런 면들은 많이 있습니다. 도시적인 측면에서 예술가들은 도시의 혼이다. 그만큼 이제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상상력, 사고 체계에 대한 뭐 이렇게 특별함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재난 상황을 기록하는 것, 일종의 이렇게 사진 작업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록의 수단인 문자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과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이가 이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런 차이들은 좀 뭐 이렇게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은 예술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상상력이나 사고 체계에서 비롯된 것인지 뭐 이런 것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그 뭐 각자 예술가마다 다른 영역과 방식을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사진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그 사진도 물론 항상 예술 작품으로 작용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현장에 가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할 수도 있고 그 기록 너머의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은 은유, 상징, 상상력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바로 예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꼭 뭐 글과 사진, 뭐 시각 예술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는 재난을 보여주는 가장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훌륭한 예술 작품은 사진 작품보다는 오히려 주제 사람하고의 눈먼 자들의 도시 이런 소설이 저는 가장 감명 깊게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일종의 이제 이거는 뭐 허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재난 이후에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고 어떤 인간의 본성이 재난 이후에 이제 표출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용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보여주는 문학 작품이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진도 단순한 기록에 그칠 수도 있지만 이런 작가의 장치, 은유, 상징, 상상력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은 이제 숲속에 살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술 작품이라는 거는 감히 나무에 불과한 인간이 숲 전체, 인간과 문명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 매체가 바로 예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분후 발제 그리고 이렇게 질의와 토론을 이어갔는데요. 뭐 핵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이렇게 문화, 예술이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핵심 키워드로 이제 공감과 연대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감은 사실 이렇게 배양되는 능력이라고 하죠. 타인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능력, 끊임없이 이렇게 학습을 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연대라는 것은 결국 또 이렇게 마음만 같이 한다고 해서 연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공동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공감과 연대에 문화와 예술이 어떻게 개입하고 또 문화예술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후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사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 이 세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